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7일입니다. 오늘은 석동현 한변 공동대표, 전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내신 석동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작금의 이 사법부 사태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의견 교환을 좀 할까 합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설 잘 지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요새 김경수 드루킹 재판 결과 김경수 씨가 징역 2년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된 걸 계기로 해가지고 정권 쪽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아주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재판부를 비판하고, 특히 변호사를, 심지어 김경수 경남지사 지지자들은 체포 구속하라는 이런 구호까지 내거는 담당 재판장 성창호 재판장을 예. 체포 구속하라는 구호까지 내걸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법원에 재판을 놓고 내 마음에 이제 들면 칭찬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을 넘어서서 이와 같이 정말 이 법관에 대한 인신 공격과 또는 이 재판 제도에 대한 정말 몰상식한 어떤 비난을 하는 사례가 그전에도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번 김경수 지사 이 판결에 대해서는 좀 정도가 유례없이 좀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과거의 재판 압박과는 다르죠, 이번은. 예, 뭐 과거에도 이러한 좀 정치적 성격의 재판 또는 정치인이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서는 내로남불식으로 예. 내게 좋은 결과가, 또는 내 진영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러다가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 게 많았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그 담당 판사에 대해서 사법 적폐 세력의 뭐 조직적 반발이라는 등 정말 한 특정 사건에 대한 그 재판을 놓고 마치 우리 판사들이 집단으로 조직으로 참 임에 차마 담기도 힘든 그런 격렬한 언사로 비판하는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지금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판사에 대한 신분 보장, 사법권 독립을 위한 장치로서 판사들은 이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대법원장도 함부로 이렇게 그 판사를 파면 내지 어떤 불이익을 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 헌법 체제 하에서 정말 가장 고도의 어떤 징벌인 탄핵을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또 거기에 소위 민병과 같은 특정 성향의 변호사들이 또 거기 가세해서 이 그야말로 판사들의 그 자존심과 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일거에 상처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타격을 주는 행위들을 막 일삼고 있는 것이 너무나 참 유감스러운 일들입니다. 이 김경수 경남도 지사 그리고 드루킹으로 이제 알려진 이 집단이 한 것은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서 대통령 선거 주로 전에 이 댓글 여론을 조작을 하는데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약 1억 건의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사이버상에서 형성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자 1월 31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농단을 빌미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 여기서 이제 양승태 적폐사단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면서 직접 쓴 글에 이 성창호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다. 요것만 딱 적시를 하니까 그 다음에 집권 여당 그리고 그 외곽 세력이 이걸 가지고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어요. 예.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정말로 이 참 선동에 능한 이 정치꾼들이 하는 그러한 악담이라고 볼 수 있죠. 성창호 판사의 경우에 정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면이 없는 분입니다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려진 것을 보니까 그 성 부장 판사의 경우에 아마 그 같은 기수 이 판사들 가운데에서도 때부터 아주 여러 가지로 참 출중한 그러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그 비서실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비서실이라고 해서 무슨 대법원장의 일반적인 어떤 그 복무 사항을 이렇게 옆에서 보조하고 수발되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대법원장도 전원 합의체 재판부에는 재판 관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맡은 그 재판 사건의 그 검토를 돕는 그런 또 이 보조하는 판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고 또 한편 하도 얼처구니 없는 주장이지만은 굳이 따져 본다면 지금 그 성창호 부장 판사의 경우에 그 전전임 다소 지금 현재 민주당 또는 좌파 쪽에 가까웠다고 평을 받고 있는 그 이 대법원장이 계셨죠.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용훈. 예, 이용훈 대법원장. 그분이 대법원장 재직 시에도 대법원에 근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그런 논리식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특정한 대법원장의 무슨 사단이었다는 표현도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리하고 부당하게 지금 구속이 된 이 시점에 서로 맞물려서 마치 그 어떤 적폐 세력의 일원이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선동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악한 저희가 깔려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저는 이 사건은 이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압박하는 이 주체가 집권 세력이란 말입니다. 집권 세력은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이건 차원을 달리하는 주장이고 그 주장의 강도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성창호 재판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창호 재판장의 헌법상 권리, 즉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압박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런 압박은 성창호 재판장과 그 가족에 대한 압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맡을 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또 압박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절이 참 하수상한 시절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어떤 그런 주제들이 재판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정치적 사안이 아니어도 어떠한 정치인들이 관련된 사건 또는 선거가 관련된 사건 또 어떤 보혁, 보수와 진보 어떤 진영 간이 서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사례들 거기다가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고 있는 각종 재판 이런 재판들이 바로 정치권에서 이 전선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김경수 지사 사건은 가장 최근의 예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건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 사건의 경우에 그러면은 그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거와 달리 이 재판이 또 잘 됐다고 이렇게 올바르다고 보는 것은 무조건 결론이 그렇다 해서가 아니라 이 160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을 쭉 읽어 보시면 또 그리고 그간에 보도된 그 내용을 토대로 이 재판의 진행 경과를 우리가 쭉 복기를 해 보면 그 드루킹 또는 그 경인선, 원래는 경공모였다가 경인선이 됐죠. 거기서 했던 여러 가지 그 포탈 여론 형성을 왜곡하기 위한 각종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오고 또 이 드루킹 그 일당들이 몇 년 동안 느릅나무 출판사라고 하는 그야말로 가공의 어떤 그런 단체를 책 한 권 내지 않는 출판사를 몇 년이나 운영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직적 어떤 뒷받침, 정치 세력의 조직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다가 이 판결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정말로 이 재판이 얼마나 아주 촘촘하고 아주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 판결문도 한번 읽어보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그야말로 물증도 없는 재판을 했다 또는 짜깁기 재판을 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비판을 가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것이 그 대선 당시에 이러한 댓글 조작으로 덕을 본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또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대통령의 부인이 경인선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외치는 그런 우리 동영상 화면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거의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어떤 수사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선제적 그런 차단 조치 차원에서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판사들에게 이렇게 이신 공격성 이런 악담을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우리 석동인 변호사님 말씀드린 대로 그 점에서는 전략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는 게 이게 그 다음 초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를 최측근으로 썼는데 이런 댓글 조작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초점이 쏠려야 되는데 예. 이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니까 이 사법부의 재판이 더 큰 주제가 되고요. 예. 재판이 공정했느냐 이게 더 주제가 되고 문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요. 그 다음에 특검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여론도 지금 이 사안으로 밀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볼 때에 결국 이 드루킹 일당 경인선이 이와 같이 댓글 순위 조작을 하고 심지어는 지방선거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까지 같은 이 댓글 순위 조작 활동을 하려다가 내부적으로 분란이 나서 뭐 총영사 자리를 주느니 마느니 그러니까 내부적인 분란이 나서 차단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에 특히 대선 당시에 우리 김경수 지사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수행실장 내지는 대변인으로서 정말 선거의 전 과정을 가장 밀착해서 수행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드루킹 이 일당의 이러한 댓글 순위 조작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이건 뭐 정말 선거법과도 공직선거법 위반과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죠. 이런 것을 결국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이익을 염두에 두고 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것을 밝게 될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현재 아시다시피 임기 중에 이제 면책 특권이 있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한 사법적
수순을 밟기는 쉽지 않다는 측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건 대선을 불복한다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당장에 어떤 그 수사가 뭐 어디까지 꼭 가야 된다고 이렇게 선을 긋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진상은 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 여론이 모여서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대규모의 댓글 여론을 조작을 하면은 그게 공정한 선거를 해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댓글을 조작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갔으니까 따라서 이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뭐 이 재판부 판결문에도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 부정이 당선을 무효시킬 정도냐 하는 것은 빌론이고 그래서 여당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그럼 대선 불복하자는 이야기냐라고 공격을 하는데 야당에서는 대선 불복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또는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명백해야 된다라는 선인데 따라서 이 사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관여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게 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상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그리고 이 법관의 행동을 제약하는 재판 개입을 하고 있다. 나는 이게 재판 개입입니다. 예, 사법농단이 있다면 이게 사법농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사법농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거는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냐? 그 범위를 벗어났느냐? 쉽게 말하면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볼 때도 이것이 사실 그 당시 대선 당시에 후보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하고 이 사항을 챙겼다고는 저도 선뜻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만이 이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건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실제로 이 김경수 지사 사건의 시발이 된 이 드루킹의 댓글 순위 조작은 그 야당 즉 한국당이나 기타 우리 어떤 그 보수 우파 언론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처음에 포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주 참 기이하게도 작년 초군요. 작년 이맘때 우리가 평창 올림픽이 있을 그 무렵에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여러 가지 소위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댓글을 가지고 당시 민주당의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가 이것을 고발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발한 이후에도 이것을 우리 추미애 대표가 이거는 포털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까지 정말로 아주 단정적이고 확신에 찬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 판결까지 1년 동안의 이 재판을 거쳐서 이 판결이 나오고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죠. 네. 그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가 원색적인 그야말로 헌정 질서를 교란한다고도 할 수 있는 사법부의 어떤 그런 독자성, 독립성을 마구 유린하는 이러한 정말 언어의 참 조롱의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추미애 대표는 어디 있을지 뭘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건 또 다르게 보면 그 당시 당 대표도 이 드루킹과 잘 몰랐다는 거죠. 이 핵심 소위 이 정부의 여당의 핵심 측근 그 세력과 간에 이러한 어떤 서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을 몰랐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내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을 조작해가지고 평창 올림픽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이 혹시 반정부 세력이 아니겠느냐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고발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수 우파 세력이 아니었겠느냐.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원이 예. 붙잡힌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됐고 그때 분명히 국회 연설에서 여론 조작은 부정선거이므로 이것은 민주주의 적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민주주의 적을 지금 판사가 담죄하는 선고를 내리니까 오히려 그 판사를 지금 민주주의 적으로 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앞뒤가 최소한 논리상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코미디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선동도 무슨 좀 논리를 갖추고 해야지 참. 예. 하여튼 참 아마도 이러한 어떤 정치 사건에 관한 재판의 어떤 역사에 아마 전무후무한 거고. 근데 이건 저는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게 요새 양승태 적폐사단이란 말이 나오고 조직적인 저항이란 말이 나오고 사법농단이란 말이 예사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 출발점이 보면은 작년 가을에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촛불 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법부도 촛불 정신을 받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법부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입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여기서 대통령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선동단체나 일부 좌파 언론이 쓰던 말인데 그냥 대통령이 썼었고 그 연장서상에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재판이 나오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은 아무 죄도 없는 무죄인 상태인데 그 사람을 이번 재판의 배후 세력으로 딱 지정을 했고요. 이런 큰 구조를 보면은 문재인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외곽 세력이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근원적으로 훼손시켜가지고 격화시켜서 말하자면 청와대의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부속기관처럼 다루겠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채 변경이라든지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든지 이런 반헌법적 행동을 할 때도 사법부가 제동을 걸지 못하게 하려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번 이 사태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대목이 있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대화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 정부 여당에서 이와 같이 소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고 민주당 소속 도지사인 김경수를 이렇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니까 그야말로 거당적으로 혹은 모든 지금 세력들이 다 동의이 돼서 이 지금 사법부의 이러한 이 판결 판사의 어떤 그 권위를 막 실추시키고 참 이거에 대해서 어떤 총공세적으로 비판을 하는 사례들을 봅니다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민변이 취하고 있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도 좀 저는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작년 10월 달에도 소위 시국회의라는 이름으로 민변이 주도를 한 시민연합체에서 판사
6분이던가요? 그분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표한 바가 있고, 또 금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다시 또 10분의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 소추를 주장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참 변호사 단체에서 어떤 이런 재판 활동 또 사법부의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뭐 일정 수준에서 뭐 비판적인 시각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런 칼날을 이렇게 바탕에 깔고 이것을 사법의 어떤 적폐 세력으로 이렇게 함부로 평가를 해서 탄핵 소추를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체 우리 사법부 법관들에 대한 저는 굉장히 무례하고도 정말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겁박이다. 더 나아가서 이거야말로 어떤 사법 어떤 농단의 어떤 중요한 현저한 모습인데요. 이번 김경수 지사 이 판결에서도 좀 우리 민변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태도는 정말 이것은 변호사 단체가 아니라 어떤 이익단체 내지는 정치단체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의심케 할 정도로 정말 어떤 검도를 넘어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 또는 재판 개입은 지금 정권 세력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어떤 재판에 대해서 정권적 차원에서 압박을 가한 것은 저는 자유당 시대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자유당 시대에는 이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네. 조봉암 사건 때 뭐 일부 무죄를 선고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당시에 친여 단체가 시위하고 한 것은 그게 195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심각하게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을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쪽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내란은 국토를 참적을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인데, 그럼 이 국헌 문란이 뭐냐 하면은 형법 제91조 국헌 문란의 정의 해가지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여기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법원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 행사를, 이때의 권능 행사는 정상적인 재판인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이걸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폭동의 개념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지고 꼭 물리력 말고도 뭐 판사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떤 힘, 선동, 이것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와 같이 굉장히 양쪽 이 정치 이 세력 간에 굉장히 서로 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사안들이 앞으로도 생길 수가 있다고 보는데, 차제에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참 이 법치주의의 이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이 사법부가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제자리에 어떤 그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이 정치 세력들과 또 이런 언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건전한 그런 시각이 서로 이 사법부의 이 권위와 이 사법부의 어떤 그 독립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참 확고한 다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제도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차제에 사법개혁 하는데 저는 이럴 바에는 정말로 저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정말 이렇게 좀 정치적인 그런
좀 민감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을 오히려 이 공수처에서 이 담당을 하도록 해서 오히려 지금 전체 우리 이 법원과 검찰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 분쟁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정치적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율로 본다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 사건들이 영향을 받고 일반 사건들의 이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도 이제 불신과 불만의 표출이 이제 아마 다반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한숨이 나오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제는 오히려 뭐 서로가 이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해서 좀 이와 같이 정치적인 사건, 정치적 시비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과 일반 어떤 사법 분쟁을 좀 구분하는 이런 부분도 이런 논의도 이제는 좀 더 이제 진솔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대신 그 공수처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든지 하면 안 되고 독립돼 있어야죠. 예, 그렇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100% 완벽하게 다 어떠한 그런 독립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그 간섭을 차단하는 외풍을 차단하는 그런 장치를 100%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말이죠. 적어도 대통령 또는 어떤 현재의 이 권력이 정치 권력이 그 부분을 이렇게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 여지는 물론 차단을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번 사태에 반드시 화를 제일 내야 될 사람은 난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집권 여당의 이런 행동을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게 자기 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근할 때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답을 하는 걸로 그쳐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설 지금 연휴가 며칠 끼어서 약간 좀 공백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설 연휴 직전에 저희 한변에서 제가 속해 있는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변에서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아마 법률신문에도 그 성명이 실렸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거 한 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최근 상당 기간 이 누적된 그러한 사법부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번 김경수 지사 사건 후의 이 후 파장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판사들을 능욕하고 이 올바르게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한 판사들을 그야말로 적폐 세력이다. 무슨 조직적 반발이다. 하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정말 이 판사들의 어떤 그런 인격과 권위와 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이렇게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마치 판결에 대해서는 뭐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그러한 하나만한 답변으로 이렇게 대처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이게 어떤 성향 문제라고 혹시 이렇게 지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즉 우리 법원 내에 그런 구성원들의 뜻을 집약을 해서 대법원장이 일가를 했었어야 했다. 그런 점을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변에서도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몸을 던져 지킬 자신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변에서 전 대법관 출신 등 변호사 200명 성명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파괴 책임지고 사퇴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이번에 이 사태는 더 심각하니까 이걸 다 모아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이게 참 탄핵이라는 말이 그간에는 참 우리가 헌법 또는 헌법 교과서 속에 이렇게 있던 이 탄핵이라는 제도가 정말 이제 거의 뭐 일반 용어화 되다시피 한 현실이 한편으로는 가슴이 좀 이리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그 체계 속에서 그 공직을 수행 이렇게 할 어떤 역량이 되지 못하고, 또한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규제 제도라고 한달 것 같으면 정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 사회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정말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대법원장 탄핵 시도가 한 번 있었죠. 그렇습니까? 유태흥 대법원장 시절. 저는 그까지 몰랐습니다. 물론 부결됐습니다. 1980년대. 저 정족수가 2분의 1이죠 아마. 과반수죠. 그렇습니다. 3분의 2가 대통령을 제외한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뭐 이렇게 네. 발의수가 이 3분의 2이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발의수도 그렇고, 발의는 참 과반수이고요.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발의수는 과반수이고 통과가 되려면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 공직자는 그렇죠.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가 되고 제적의원이 과반수면 되니까 충분히 지금 탄핵 소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탄핵 소추하면 그게 헌법재판소로 갈 거고,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상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지만은 이 사안은 탄핵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의 지속적인 사법부 독립 훼손의 당사자인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조하고 있다는 느낌 아닙니까? 네, 뭐 어쨌든 탄핵에 앞서 본인이 정말 직의 무거움을, 정말 대법원장 직책의 그 무겁고 엄숙한 소명 의식을 생각을 해야 하고, 그거에 걸맞는 합당한 그러한 처신을 못 해준다 할 것 같으면 직을 연연해서는 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저도 확고한 생각을. 그런데 이 문제의 있습니다. 핵심은 사법부 안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념적으로 똘똘 뭉친 어떤 세력이 사법부 안에 있고, 이게 정권의 코드와 맞고 하다 보니까 이 재판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념적 가치관에 의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 이게 아닙니까? 이념이 헌법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그럼 그 이념의 정책은 뭐냐? 정체는 뭐냐? 이 사법부 안에 있는 이 스터디 그룹 연구회, 그 사람들의 이념적 정체는 뭐냐? 그게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맞는 이념이냐? 헌법과 맞지 않는 이념을 가진 결사체 비슷한 조직이 법원 안에 있고, 그 법원이 대법원장과 손을 잡고 이런 사단을 일으키고 있다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김경수 지사의 사건, 또 그리고 그것을 재판한 성창호 부장 사례를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사건에 앞서서 그보다 불과 열흘 보름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구속되어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이제 다음 주 초면 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김경수 지사 사건이 없었더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지금 구속한 이 정말 참 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참 이 잘못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지금 논의를 해야 될 시기에 오히려 지금 분산이 된 셈인데요. 정말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을 하고, 또
그 앞서서 대법관 2분, 법원행정처장 또 100여 명에 가까운 정말 이 나라의 정말 엘리트 판사들, 여기서 엘리트라 해서 절대 저는 그 엘리트적 권위의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법부의 사법행정을 훌륭하게 이끌어온 정말 우수하고 소명의식 가득 찬 그 판사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자존심과 그들이 판사로서의 긍지를 마구 짓밟은 그런 지난 6개월간의 이 수사로 인해서 정말 대법원 이하 전국의 지금 법원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고, 지금 판사들 간에도 서로 대화 소통이 안 될 정도의 이러한 참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어떤 그런 점을 제가 여러 경로로 들을 때에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러한 이 자해행위, 사법부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우리 국기와 국헌을 문란시킨 정말 중대한 사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눈 부릅뜨고 이 사항을 좀 지켜보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이 상권 분립을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임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그것이 무너지면은 대통령은 왕이 됩니다. 왕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